안녕하세요, 아르니안입니다. 2022년이 얼마 남지 않은 지금 딱 어울리는 소재로 돌아왔습니다. MCU 페이즈 4 최고 최악의 이상형 월드컵! 공교롭게도 2022년은 가오갤 홀리데이 스페셜을 통해서 MCU 페이즈 4가 마무리된 해이기도 합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MCU 페이즈 4, 과연 최고와 최악은 무엇이었는지 이상형 월드컵을 통해 스릴 있게 뽑아보면서 그 페이즈 4의 문제점은 무엇인지도 같이 짚어보겠습니다. 참고로 페이즈 4가 총 17편이라서 16강으로 하고 1편의 작품이 랜덤으로 배제가 되는데 그 작품은 결말에서 대충 순서를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보겠습니다. 처음은 샹치 대 팔콘. 샹치는 다시 보니 선녀 같은 영화의 대명사가 됐죠. 파르니는 캡틴에게 빈자리가 더욱 느껴지는 야속한 작품이 되었고요. 팔콘이 캡틴이 되는 내용인데 딱히 팔콘에 대한 기대가 생기진 않습니다. 지모에 대한 사용도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지모가 원작과 가까워지도록 갑자기 변한 점도 조금 괴리감이 있었습니다. 11호 당시의 카리스마가 훨씬 더 좋았던 것 같고요. 액션은 1화만 좋았던 느낌입니다. 그래도 팔콘과 윈터 솔저의 케미만큼은 나름 재밌게 봤던 기억입니다. 샹치는 뭐가 장점이고 단점이었는지는 샹치를 떨어뜨릴 때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팔콘과 윈터 솔저를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작품으로 알 수 있는 페이즈 4의 문제점은 세대 교체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팔콘이 캡틴이 되는 것은 캡틴과 팔콘의 활약을 같이 오랫동안 봐왔던 원작 팬들이나 코믹스에서나 납득할 수 있는 것이었지, 언제나 보조로 출연하는 MCU에서 팔콘이 캡틴이 되는 것은 아직은 어불성설이었던 것이죠. 샹치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오셨네요. 다음은 토르 러브 앤 썬더 대 호크아이입니다. 호크아이도 딱히 저는 만족스럽게 보진 않았습니다만 토르 러브 앤 썬더가 저를 짜증나게 만든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저한테는 토르4가 MCU 페이즈 4 최악의 영화이고요. 크리스찬 베일, 나탈리 포트만, 러셀 크로우라는 명배우들을 이따위로 낭비한 게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매 순간이 감동과 스릴의 연속인 제이슨 아론의 토르 원작 연재를 이따위로 낭비한 것도 정말 화가 나는 순간이었고요. 타이카 와이티티 감독의 다른 영화 조조 래빗도 너무 재밌게 감동적으로 본 저로서는 대체 이 영화가 왜 이따위로 나왔는지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유치하고 황당하고 오글거리고 우습고 찌질합니다. 개연성이고 스케일이고 진중함이고 캐릭터의 성장이 전혀 없죠. 토르를 천중의 신으로 재발굴한 타이카 와이티티는 토르를 사랑의 신으로 재발굴하는 데 있어서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토르4를 통해 볼 수 있는 페이지 4의 문제점은 바로 디즈니화겠죠. 히어로는 유치해서는 안 되는 건데 마블이 디즈니에 인수된 뒤로 히어로들이 점점 무섭고 조잡하고 유치해지고 부끄럽게 변해가고 있죠. 심지어 천둥의 신마저 이렇게 유치하고 한심해 보이니 그 어떤 히어로가 비장하고 웅장하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토르에게 사랑의 의미를 묻겠다는 그 의도만 좋았던 영화입니다. 다음은 블랙팬서 2 와칸다 포에버와 미즈 마블의 대결입니다. 이야, 이거 완전 유유상종인데 현재 MCU의 가장 뜨거운 이슈 PC 코드를 관통하는 두 작품이 한데 묶였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미즈 마블도 와칸다 포에버도 불호는 아니고 둘 다 호이긴 합니다. 다만 두 작품 다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고 그 단점들도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저는 미즈 마블이 인도 파키스탄 분쟁을 제대로 정확하게 다루지는 않았다고는 해도 히어로물인 하이틴 드라마에 이런 인류의 비극을 소재로 삼고 주인공의 서사, 감정선과 이 정도로 연결시킨 점은 그래도 좀 좋게 평가해 볼 만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액션의 분량이 적긴 하지만 일상물, 하이틴물로서의 히어로물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디즈니 플러스의 MCU 드라마라면 그냥 뭐 볼 수 있는 수준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특히 이슬람에 대한 두려움, 선입견을 줄이고자 처음 3화 내내 이슬람 문화권의 축제를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전략은 꽤나 인상적이었습니다. 아이들의 쩔쩔매는 정보 요원이라든지 여전히 PC적인 내려치기, 올려치기는 허황되고 눈살에 찌푸리게 만들지만 그래도 마블이 PC질을 할 거면 최소한 이를 기점으로 발전해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다음은 문나이트 대 가오갤 홀리데이 스페셜입니다. 가오갤 홀리데이 스페셜은 못 만든 게 아니죠. 중요한 이야기도 잘 다루고 있고 인물의 감정선도 제법 튼튼합니다. 지금의 가오갤이 다뤄야 할 만한 내용을 잘 다루고 있는 것 같고요. 크리스마스 분위기도 아주 멋지게 났습니다. 다만 하필 대전 상대가 문나이트인 게 조금 대전운이 좋지는 않네요. 문나이트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변호사 슈얼크 대 닥터 스트레인지 대원들의 멀티버스입니다. 이야, 이거 뭐 아주 올 한 해를 뜨겁게
높게 달궜던 논란의 작품들이 한데 모였는데, 물론 결과는 당연히 변호사 슈얼크의 패배입니다. 저는 슈얼크 드라마가 MCU 페이즈 4는 물론이고 MCU 전체에서도 최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로는 전혀 볼 필요가 없는 드라마이기 때문입니다. 히어로물이라고 하기에는 슈얼크가 히어로로서 성장을 하고 활동하는 게 없습니다. 법정물이라고 하기에는 법으로 시민사회를 구조하는 멋진 변호인 슈얼크의 모습이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법정에서 쩔쩔 매는 모습을 더 많이 본 것 같습니다. 코미디라고 하기에는 웃기지 않고 처참한 수준이며, 일상물이라고 하기에는 대형 사건들이 연이어 등장합니다. 근데 이 사건들도 별일 없이 지나가죠. 다른 MCU 작품을 위한 떡밥이라고 하기에는 중요한 떡밥들이 이 드라마에서 설명이 되지 않아서 굳이 이걸 볼 필요가 없습니다. 스카가 어떻게 됐는지, 사카의 헐크가 왜 갔는지 이 드라마를 봤다 해도 알 수가 없고 나중에 다른 작품에서 또 설명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로코물이라고 하기에는 연애가 너무 쉽게 이어지고 주되는 요소도 아닙니다. 제4의 벽을 넘는 메타픽션이라고 하기에는 다분히 오히려 픽션적입니다. 왜냐하면 그 슈얼크가 관객들의 세상, 즉 우리 현실로 넘어오는 결말에서 케빈 파이기가 직접 실제로 나왔더라면 픽션을 넘어서는 메타픽션적인 시도로 정말 높게 평가를 했겠지만, 인공지능을 등장시키면서 오히려 되레 다시 허구적으로 픽션적으로 돌아가기 때문이죠. 이는 웃기지도 않을 뿐더러 실험적이지도 않고 메타픽션적이지도 않으며 페이지 4를 힘겹게 지켜보는 관객들을 희롱, 모욕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이미 온갖 남혐적이고 편협한 대사와 설정에 지친 팬들에겐 정말 모욕이 따로 없겠죠. 원작의 존 번 연재 속 메타픽션적인 설정과 댄스 록과 찰스 소울의 연재 속에 나오는 코믹하고 발랄한 법정물 분위기를 이 드라마가 나름대로 반영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철저히 그 어느 것에도 성공을 하지 못하고 원작을 실추시킨 슈얼크를 망친 정말 멍청하고 혐오스럽게 짝이 없는 쓰레기입니다. 다음은 왓이프 대 로키입니다. 비슷한 소재들끼리 뭉친 것이 참 인상적인데요. 예고편을 너무 잘 만든 것인지, 로키와 시간여행이라는 소재에 제가 기대를 너무 많이 한 것인지 개인적으로는 좀 실망을 많이 한 드라마였습니다. 올다까지 본 후비안으로서는 로키 시리즈만의 시간여행 소재가 특별하게 매력적으로 다가오지도 않았고, 여러 로키들이 나오는 것에 비해 반전이나 놀라운 서술적인 장치가 있었던 것 같지도 않습니다. 3화 4화는 너무 또 지루했죠. TVA 관련 설정은 너무 파워 인플레를 늘리는 것 같아서 인피니티 사가가 불쌍해 보이는 지경에 이르렀죠. 과연 이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인가 하는 생각이 계속 들었습니다. 이 점에서 저는 왓이프를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웨어울프 바이 나이트 대 블랙 위도우입니다. 웨어울프도 예고편이 제가 좋아하는 클래식 호러 영화 재질이라서 너무 좋았는데요. 막상 직접 봐보니까 예고편이 전부였습니다. 게다가 웨어울프가 주인공이라기보다는 엘사 블러드스톤이 주인공 같은 느낌이었고요. 웨바나가 떡밥으로 다른 곳에서 중요하게 소재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 작품에서도 좀 더 매력을 더 발산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블랙 위도우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터널스 대 노웨이 홈입니다. 이터널스는 저는 실패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는 이터널스가 누구고 그 오랜 세월 동안 이들이 뭐 했는지를 설명하면서 또 동시에 셀레스티얼과 데비언츠의 비밀도 설명을 하고 또 동시에 이터널 간의 내전도 다룹니다. 그러니까 한 영화에 어벤져스 1편, 캡틴 아메리카 윈터 솔저, 캡틴 아메리카 시빌워 내용이 다 담겨있는 것이죠. 한 영화에 온갖 내용을 다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정보가 너무 많아서 몰입이 되지 않습니다. 군성곡이 될 수 있었는데 그냥 등장인물만 많은 영화가 된 것이죠. 게다가 파스토스는 원자폭탄을 보고 인류를 포기하기로 하지만 바로 다음 장면에서 인간과 결혼해서 입양까지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등 장면이나 설정이 서로 이어지지 않고 개연성이 떨어지는 문제들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이터널스가 그만큼 오래 살았다고 해도 관객들이 이터널스를 보는 시간은 2시간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문제였겠죠. 클로이 자오 같은 명감독에게 너무 많은 떡밥을 해결하라고 시킨 페이지 4의 문제점이 잘 드러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페이지 4가 중구난방으로 중심축 없이 여러 이야기를 할 예정이었다면 차라리 떡밥이나 세계관 구성에 신경 쓰지 말고 좋은 감독에게 그들이 정말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는 기회를 주었더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인피니티 사가 이후 지친 일반 관객들에게도 이게 좋은 전략이었을 것이고 마블 스튜디오의 그 테마파크적인 이미지도 바꿀 수 있는 기회였는데 말이죠. 근데 막상 실상은 이머전스가 이 영화에서 소개가 되었지만 정작 이 대형 떡밥은 그 어디에도 깊게 연관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사건들이 이전보다 훨씬 덜 연결되고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는 게 페이지 4의 문제겠죠. 듣자하니 이터널즈2가 나오고 저지먼트 데이에 대한 내용이며 세르시에 의해 도리된 티아무트가 MCU판 아다만티움으로 쓰인다고 하는데 앞으로 두고 봐야겠습니다. 다음은 호카이 대 문화의 팀이다. 호카이 드라마를 재밌게 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한테는 영 아니었습니다. 로닌을 겪고
다시 가족을 만난 지금의 호크아이에게 이런 크리스마스 분위기가 과연 적합한가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게다가 호크아이 명작 중 하나인 작가 맷 프랙션의 연재는 일상물에 가까워서 지금의 호크아이, 로닌 시절을 겪은 호크아이에게는 조금 애매한 면이 있습니다. 차라리 소코비아 협정으로 은퇴한 직후로 시점을 잡았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좀 있었고요. 킹핀을 비롯해서 등장하는 악당들 모두 매력이 없고 처참했습니다. 특히 데어데블 시리즈에서 엄청난 포스를 선보인 킹핀은 한 마리의 판다처럼 나와서 마음을 참 아프게 했습니다. 다만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바로 케이트 비숍입니다. 배우의 연기력과 매력이 각본과도 잘 맞아서 정말 성공적인 세대 교체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저도 결국 케이트 비숍 때문에 이 드라마를 끝까지 볼 수 있었는데요. 다만 저는 여기서 큰 매력을 느끼지 못했던 에코가 솔로 드라마를 갖게 된다는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페이지 4의 문제가 여기서 확인할 수 있는 게 질보다 양이라는 것인데 에코는 잘 나올 수 있을지 걱정이 됩니다. 다음은 와디프 대 대혼돈입니다. 저는 샘 레이미 감독이 자신의 스타일을 영화에 넣은 것은 MCU라서 더 높게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유의 오컬트적이고 호러적인 장면, 설정, 연출들이 너무 좋았고요. 북 오브 비잔티를 그렇게 허무하게 쓴 것도 서서적인 전략이고 반전이었습니다. 지구 838 현실의 일루미나티 구성도 재미가 있었는데요. 여러 현실들의 자신들을 만나면서 겸손해지는 닥터 스트레인지의 성장 과정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다만 스칼렛 위치의 서사가 완전히 붕 떠버렸다는 것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녀가 다시 가족을 만들려고 하는지, 왜 그녀가 멀티버스까지 건너가서 남의 가족을 훔치려고 하는지, 이 두 질문이 정말 중요한 동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부족했다고 보고요. 또한 부족한 마법 연출과 액션은 분명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와디프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칸다 포에버 대 블랙 위도우입니다. 두 작품 다 저한테는 마블 평작 영화인데 단점들을 나열해 보면 와칸다 포에버가 좀 더 단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간만에 진중한 MCU 영화가 나왔다는 점에서는 와칸다 포에버가 좋았고, 배우와 캐릭터의 죽음을 추모하면서 추모의 방식을 묻는 주제의식도 좋았으나 세대 교체에 실패했다는 것이죠. 사실 세대 교체를 성공해야 정말 제대로 된 추모를 할 수 있는 것인데 말이죠. 설상가상 와칸다는 더 비현실적으로 보이고 탈로카는 차라리 더 판타지스러워야 한다는 생각이 들며, 와칸다와 탈로칸의 전쟁도 현실적으로 굉장히 어설펐기 때문에 보는 내내 아쉬웠습니다. 와칸다 포에버에서 볼 수 있는 페이지 4의 문제점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 편에 다 때려 넣었던 것이죠. 또한 더 이상 마블이 마블러스하지 않다는 점도 페이지 4의 문제입니다. 아이언하트의 조잡한 CG와 디자인은 정말 한숨이 나오죠. 그녀가 왜 이 영화에 나와야 하는지, 왜 아이언하트가 되어야 하는지는 저는 전혀 납득하지 못했고, 아이언하트 PPL 영화라고 생각을 하더라도 여기에서 아이언하트 파워수트를 입기 때문에 정작 드라마가 기대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볼일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웨이 홈 대 샹치입니다. 이건 뭐 너무 결과가 쉽죠. 샹치는 아마도 MCU 페이즈 4의 최고의 액션 연출인 것 같은데요. 거기에 플롯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가짜 만다린 문제를 중간에 해결하면서 이를 통해서 유머를 살리고 탈로로 가는 길도 해결해버리는 그 전략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웨누를 죽이겠다고 다짐하는 데에서 샹치를 연기한 시무리우의 연기력도 저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뭐 웨누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정말 최고의 악당이었죠. 최고의 배우였고 진짜 양조위라는 배우의 그 힘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다만 후반부에 갑자기 디어가 돼버리는 것이 조금 좀 아쉬웠습니다. 탈로 부분 전투 자체가 굉장히 좀 오합지졸에 유치하고 좀 조잡한 느낌이 있는데 거기에 용들까지 가세를 해버리니까 이게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점에서 저는 노웨이 홈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뭐 결승전이네요. 결승전. 이번엔 노웨이 홈 대 문나이트입니다. 이게 제 마음속의 결승전인데 저는 문나이트를 정말 잘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스카 아이작의 정말 미친 연기력과 에던 호크의 매혹적인 악당 연기도 참 일품이었습니다. 또 제프르미어의 원작을 잘 살려서 문나이트의 복잡한 정신세계를 플롯에 잘 구현한 것도 대단히 매력적이었습니다. 1화의 복잡하고 어지러운 설정은 거의 뭐 탈 MCU 독립영화 수준이었는데요. 마지막 화의 감동과 반전도 정말 탁월했는데요. 물론 아쉽게도 3화부터 5화까지 좀 힘이 빠지고 지지부진해지죠. 우선은 아쉽지만 문나이트를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와디프 대 블랙 위도우입니다. 제가 스크린샷을 깜빡했는데요. 우선 저는 와디프를 올렸습니다. 블랙 위도우가 잘 만들었다 하지만 딱 가족과의 저녁 대화 그 장면까지만 재밌었죠. 그 장면까지는 좋은 첩보 영화였고 좋은 가족 영화였고 좋은 히어로물 영화였는데 그 장면 이후부터 영 이상해집니다. 스케일은 스케일대로 커지는데 긴장감은 사라지고 액션도 박진감 뽕이 없습니다. 태스크마스터의 정체도 저는 마음에 드는 반전이었는데요. 블랙 위도우의 성장에 꽤 중요했기 때문이죠. 다만 후반부에 힘이 빠졌던 점에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블랙 위도우를 떨어뜨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결승전 와디프 대 노웨이홈입니다. 와디프를 제가 되게 좋게 보긴 했는데 이 정도로 높게 올 줄은 몰랐네요. 랜덤으로 빠진 게 바로 완다비전이었습니다. 완다비전을 평가해보자면 저는 완다비전을 정말 잘 봤습니다. 완다비전이야말로 디즈니 플러스의 MCU 드라마들이 배워야 할 교과서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문제점이 없지는 않아서 1화, 2화의 내용을 조금 압축해도 좋았다 생각이 들고 액션을 좀 늘리면서 액션 연출을 보강했다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외로는 뭐 할 말이 없죠. 각 인물들의 서사와 감정선이 드라마에 어울리게 훌륭했고요. MCU에서 이렇게 깊이 있는 이야기를 본 것도 오랜만이었습니다. 다만 결말에 갑자기 다크홀드를 읽는 완다를 보여주면서 9화 동안의 모든 이야기를 물거품으로 만드는 문제가 있죠. 이 문제는 대운동에서도 이어지고요. 그 점에서 저는 완다비전을 최고로 선정할 수만은 없습니다. 다만 뉴페이스를 잘 소개했고 여러 등장인물들과 톱밥들을 잘 사용했으며 팬덤의 밈을 활용할 줄도 알고 굉장히 실험적으로 잘 나왔고 지금의 캐릭터들이 해야 할 이야기를 잘 어울리는 원작을 선별해서 깊이 있게 전달했기 때문에 매우 높게 평가받을 드라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완다비전은 문나이트 바로 아래인 걸로 설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와디프와 노웨이홈인데요. 제가 와디프를 늦게 보는 건 특색 있는 그림체라서 정말 매력적이었고요. 애니에서만 가능한 연출들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매 화마다 정말 흡입력 있고 감동적인 이야기들, 무서운 이야기들도 있었고요. 그 이야기들이 한데 모여서 결말이 된다는 것도 예상치 못한 즐거움이었습니다. 뭐 하나 딴지 걸 게 없는 와디프를 최고로 올리고 싶긴 하지만 노웨이홈이 정말 대단했죠. 노웨이홈이 대단한 이유는 단순히 3명의 스파이더맨을 한자리에 모이게 한 것만은 아닙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좋긴 하지만 팬들로부터 자격을 의심받는 톰 스파를 아이언맨 주니어가 아니라 스파이더맨으로 만들었다는 데에서 저는 아주 큰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문제점이 산재한 톰 스파를 해결하면서도 3명의 스파이더맨과 6명의 악당들을 한데 모으고 그 케미와 반전 주제를 다 다뤘다는 점에서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많은 걸 정리해야 하다 보니 스타크 테크나 3명의 천재들의 과학 기술로 문제들이 쉽게 해결된다는 단점은 있기는 합니다. 그러나 정체가 밝혀진 스파이더맨이라는 전편의 문제와 멀티버스 소재를 한데 아우르고 닥스와 스파이더맨의 케미도 함께 보여주면서 기존의 스파이더맨 영화 시리즈에 대한 팬서비스까지 모두 나오니까 정말 대단한 종합 선물 세트라고 봐야겠죠. 마지막 기억을 잃은 친구들과 작별하는 톰 홀랜드의 연기력은 정말 감동적이었고 악당 그린 고블린의 윌렘 데포의 미친 연기력은 정말 경악스러웠으며 마리사 토메이의 비장한 연기력은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MCU 페이지 4 이상형을 마무리해봤습니다. 노웨이 홈, 와디프, 문나이트, 완다비전이 상위 4개, 즉 판타스틱 4고 저 아래에 토르, 러브 앤 썬더가 있습니다. 물론 그 아래에는 변호사 셜크, 가장 끝에, 가장 아래에 있죠. 과연 페이지 5, 페이지 6는 페이지 4보다 더 나을 수 있을 것인지, 페이지 5의 이상형 월드컵은 어찌 될 것인지 정말 기대가 됩니다. 여러분들의 페이지 4 최고, 최악은 무엇이었나요? 말도 많고 탈도 많던 2022년 그리고 MCU 페이지 4 이렇게 잘 보냈고 앞으로는 더 좋은 모습으로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